두산 에너빌리티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47%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0.9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2.3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전 관련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기업은 원전 수출 발벗고 뛰는데 결국 뒤통수 친 국회의 한숨이라는 제목으로 정윤희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5월 28일 오후 6시 32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 불발, 끝내 자동 폐기, 방패장 건설 37년 걸리는데 6년 후 임시 저장소 포화가 된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해도 법안 통과는 하세월일 것 같고, 팀 코리아 뛰는 K원전 해외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또 보도를 했네요. 여야 정쟁의 여파로 끝내 소관 상임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여기에 제가 견해를 달았습니다. 뭐 나머지 얘기들은 뭐 생략하고요. 음, 그리고 그 5월 28일자 서울신문 지면 기사에서 보도된 미 SMR 협력사 잭팟 임박의 내용에 대한 해명 공시 미확정입니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공시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신문에는 잭팟 뭐 임박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회사에서 공시를 내고 있네요. 어, 아직 확정된 바 없는데, 확,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공사하겠다, 아니, 공시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분기에 1조 4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2.8%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은 627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32.5%가 원가회계는 감소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3%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32.5% 감소했다.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명목 GDP는 상승했는데 실질 소득은 하락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어요.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4,344억 원으로서 3.1%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이 마이너스 5.9%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율이 그래서 1.8% 상승했는데 운영 경비가 13.4%나 증가했기 때문에 TO의 생산성은 1.07로서 0.0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8%가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은 645억 원으로서 46.9%가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8억 원,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더 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도는 286원 더 이익이 났었고요.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르픈율과 매출 총이익률을
변동을 비교해 보면은 수르프율은 1.8% 상승했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률은 2.4%가 하락을 했죠. 이런 갭이 있습니다. 저는 뭐 스루프스루 기업 경영 성과를 분석을 해야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운영 경비가 무엇이 그 인상이 되었을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진행해 가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제품과 제공품이 있죠. 151억 원이 증가했어요. 어, 앞에서 제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미청구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178억 원이 감소했는데 요걸 더하게 되면 조금 더 마이너스가 나오죠. 한 뭐 28억 얼마가 그 감소가 됐기 때문에 아까 그 영업이 적게 그 차이가 나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스르프 손익 결과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155, 151억 원이 증가했으나 미천구 공사는 178억 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즉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감소 결과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18억 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수주 사항을 여기다가 표시를 했는데 수주 잔고가 15조 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간이 반영된 모범적인 공시로서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수준이 되겠어요. 매우 그 바람직한 공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5조 원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계속해서 얼마 매출이 더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초과청구공사도 제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채 성격입니다만은 이게 뭐 돈을 빌리고 뭐 손수금 성격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금액이 초과청구공사가 미청구공사보다는 많다는 얘기는 아직 그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명칭 때문에 이제 그 이 계약이라고 계약 자산이라고 표현하는 회사가 있고요. 수주 산업에서 그리고 이제 그 계약 부채로 그 하는 회사가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제 계약 부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네들은 이제 공사 성격은 아니고 이제 제조 성격이니까. 그런데 이 그 현대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계정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다는 의미로서는 긍정적인 그런 계정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그 1번과 2번으로 디카플링 하면은 MC를 저는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를 MC로 표현하고 있는데 8.5% 감소했어요. 그리고 운영 경비가 13.4% 증가했습니다. 어, 이 운영 경비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에서의 그 가공비가 되겠죠. 이게 총 제조 비용의 66%에 해당하고 생산 재료비는 34%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총제조 비용을 저는 매출원가 더하기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 요게 이제 그 기말을 더해 가지고 기초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총 제조 비용하고 그 회사가 제시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 거하고는 갭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 그 회사가 표현한 거는 원재료의 그 매입액으로 돼 있어요. 상품 계정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자꾸 다들 그 이렇게들 쓰고 있는 게 좀 문제죠.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이 없는데 그러니까 원재료의 매입액이 되는데 총 제조 비용은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인데 매입액으로 하면은 제조 비용이 왜곡이 되죠. 그러니까 Q 총 제조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P라고 얘기를 붙였고요. 그래서 요 B 더하기 가공 비율이 총 제조 비용이 되죠.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로만 한다면은 그리고 요 데이터를 가져온 거는 회사가 비성분을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요거는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재료비 외에 재료비 외에 이 운영 경비는 딱 세 가지로 그 구분을 했는데 급여하고 감가상각비하고 모든 거를 기타 비용으로 했어요. 이렇게 기타로 다 몰면은 기타가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너무 단순화했다는 건 약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에너지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 또 이 대형 중량물 이런 거를 하는 데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경비가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그러면 종업원 급여가 오른 거, 이 급여 오른 거는 우리가 좋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감가상각비는 해가 갈수록 조금씩 줄게 돼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또 그 6,300억에서 7,082억 원으로 증가를 했으니까 이 내용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 기타 비용 때문에 운영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로서 그 WCA에는 제가 기준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모범적인 회사들이 다 하는 방법이고요. 회사가 제시한 거로는 전체 재고 자산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이 BWCI의 증가맥, 요거 그 증가맥을 그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더해주면은 그래서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왜 많은 기업들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단순하고 계산하기 편해서 전체 재고 자산 증가 시 매출 원가가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더 산출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역도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조정하기가 좀 용이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어, 재고 자산이 그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어떤 뭐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재고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로 하면은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은 매출원가 산식이 기말 재고를 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금액을 빼니까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2단계로서 그 갭이 에, PQ 총 제조 비용이 429억 원인데 또한 그 이 생산 재료비도 차이가 있죠. 똑같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미천공공사 증감액을 어, 그 빼주면은 이거 여기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 더해야죠. 그러면은 그 갭이 앞에 이 WCA하고 전체 재고자산의 갭, 요 금액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재고자산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하는데 2023년에 1분기는 3억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추적을 좀 해보진 않았어요. 시간이 좀 뭐 또 검색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건 잔잔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조금 좀 신뢰도가 약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미청구공사하고 그다음에 처가청구공사가 있는데 이 처가청구공사는 딱 일치를 해요. 어, 처가청구공사는 그 현금 흐름표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무 상태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요건 괜찮은데 미청구공사는 좀 갭이 현금 흐름표로는 58억이 증가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야 되는데 178억 원이나 감소했거든요. 이게 이제 갭이 120억 원인데 이게 금액이 좀 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회계상으로는 매출 채권 성격으로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대손상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손상각비 전체 매출 채권에도 있지만은 그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좀 간주하기로 그렇게 하죠. 미청구공사에 갭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갭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회사를 한번 본 것 같기도 해요. 이 미청구공사는 아직 청구도 하지 않은 놈인데 뭘 거기에 대손상각이 있느냐? 음, 회계하시는 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그 대손상각 처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안 하는 회사도 있다는 거. 그 기억이 어딘지는 안 나지만은 자, 그래서 아까 그 운영경비, 인건비가 1,905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3.1%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04명이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2,7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1분기 실적의 4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한 18.9% 인상이 되는 형국이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노동 생산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19%나. 어, 감가상각비는 좀 내려갔지만 기타 비용이 12.3% 증가한 거. 그러니까 인건비가 23.1% 증가한 거하고 기타 비용이 10.3% 이게 증가한 것이 영업이익이 감소한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는 정리하신 글을 요거는 뭐 거의 필요 없는 글인데 제가 여기다가 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 글을 써 주신 이 같이 학습 그 스터디 그룹의 그 리더가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그 이 경영학습 이런 거를 하면서 어, 뭐 정리한 건데 그분의 자료를 그 다 그 많이 활용해라 하는 그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음, 제가 조금 편집은 했어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입니다. 0.9, 어, 0.1회전 정도 떨어졌고 수루푼율은 그 상승을 했죠.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상승은 했습니다만은 6.9%이 정도면 아직 안전선이고요. 50%가 이제 그 한계선이라고 되면은 한 반을 약간 넘었습니다. 뭐 이자 보상 배울 뭐 이런 것들이 그 많이들 얘기하기 때문에 좀 저도 뽑아봤고 저는 그냥 이 원가 회계가 아니고 모든 걸 스루풋으로 다 그 계산을 합니다. 스루풋 기준으로 투자 회수율도 뭐 계산들을 하고 있고요. 다 그 전년도보다 그 다 하락을 했죠. 참고적으로 다시 옛날에 한번 이것도 그 옛날이 아니고 그 캐시 버퍼라고 어,
현금 보유율을 얘기하는 건데 48.8%면은 낙낙하게 자금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높았죠.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좀 느려졌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근데 더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바람직한 거죠. 이 갭이 좀 차이가 없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그 납품 협력 업체한테 좀 대금을 빨리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퐁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로 그 소개하고 있는 건데 이 1.1%로 내려갔어요. 그 경영진 평가는 좀 마이너스로 해서 임원 보수를 좀 올려주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경우는 회전율은 하락을 했고 수르픈율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요거를 반증을 하시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어, 판매 가격은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그 개별이니까 건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그 수량으로도 산출할 수가 있으면은 수량으로 산출해서 회전율도 하락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은 그 이 반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어요. 1, 2차 추론에도 내려갔다고 추론했죠.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1, 2차 추론했던 게.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거는 이제 여기 정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이죠. 그 수주품도 있지만은 나머지 그 이 뭐 규격이 다르고 뭐 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계산하기 어렵대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 평균들을 내는 것 같습니다. 화력 블로와라고 그 이 블로우면은 그 뭐 그 환풍 송풍기 뭐 이런 거 같은데 어 요거는 TG라는 건 제가 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터빈 제너레이터라고. 원자력 NSS는 뭐 뭔지 모릅니다. 담수 설비도 있고 주단 주 단조품 아주 대형 그거를 하죠. 금형 공구강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동결이 됐는데 주 단조품만 6%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단순 평균을 내면은 6% 올랐다고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6.9%가 인상이 됐던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및 제품 가격 공시 내역 정도를 보면 매우 성실한 공시 자세로 평가해 줘야 마땅하겠다. 단지 문자 속성으로 공시했다는 것이 문제다. 변동률을 계산하기 위해 일일이 그 숫자 속성으로 재입력하는 공수를 제가 좀 뭐 이런 거 그냥 습관이 되면은 그냥 탁탁탁 다시 재입력을 합니다. 그 원재료 가격이 그냥 여기다가 간단히 표현했는데 이만큼 원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주 성실한 자세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철판, 황본, 형광류, 파이프, 튜브, 알루미늄, 고철, FEMO 이거 합금철 같아요. FE가 보통 페, 페릭 그러니까 철강이란 뜻이고 M은 모리브댕의 약자일 거고 FEV는 요건 모르겠어요. 니켈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로 얼루릭 이거 모르겠네. 어, 이거 저건 어떤 부품인 것 같은데 스틸앤드 웰드먼트. 요거 웰드먼트는 용접 계통일 거고 페트로케미칼 이런 제품들 이렇게 성실하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거를 또 좀 요약표로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반증 추론하고는 반대기 때문에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으니까 50%는 패스가 됐는데 수량으로 하면은 저는 패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친 게 이제 그 계약 자산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예. 요것도 조견표로 만들어 본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네요. 원재료 모수는 미천구공사 역량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천구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다. 요거를 최근에 제가 하나의 그 편집 내용에 했는데, 제가 그 분석을 하면서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는 게 주 목적이지만은 스루풋 회계로 하다 보면은 이제 원가 회계가 저는 그 재고자산 이거 한 놈만 패는 놈이니까 근데 재고자산의 영역에 이제 미천구공사도 이제 그 제가 인식을 하면서 결국 이 스루풋 회계는 재고자산의 배부된 가공비를 그 제거하고서 따지기 때문에 차이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재고자산은 결국 매출원가하고 연결이 되니까 결국은 재고자산 하나를 보면은 매출원가의 투명성을 다 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경비 뭐 이런 거에서도 영향이 있지만은 우선은 핵심적으로 회사라는 게 이제 그 원재료 들어와서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재고자산 한 놈만 저는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이라는 거로 해서 제가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이유 한 세 가지 썼는데 이제 반증에 대한 거 이제 다 얘기한 거지만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투명성 법정은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열리며 무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반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어야 하나 실제 제시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반증 추론은 검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호인의 계약자산 감소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판결을 보류함이 현재로서는 타당한 견해임. 제가 판사라면은 자 50%는 패스했는데 에, 그것이 미청구공사 그러니까 아까 미청구공사죠 계약자산이라고 했는데 그거 감소에 따른 영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게 원인으로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직 그거를 가리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판결을 보류하겠다. 현명한 판사죠. 그러면은 사건을 확실한 증거를 해서 다시 열자. 나중에 제가 그 능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실적을 통해 가지고 매출 계획을 세워 봅니다. 이게 매출 실적 금액은 이제 연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진도율이 전년도 실적 비해서 22%인데 요대로 가면 한 88% 실적분이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개혁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에,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390% 정도 원가 회계로서 해서 한 7조 2천억. 이거 작년도 수준, 그래야 작년도 수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리고 7조 2천억을 하면은 한 2,898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거로 돼 있는데, 에, 계획은 한 3천억 남는데 조금 부족하죠. 그 왜냐? 이게 재고가 1% 감소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그냥 만족한다. 하지만은 이제 1%가 만약에 상승한다면은 이 계획대로 계획보다도 더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 회계는 자꾸 재고를 늘리려는 유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 재고를 감소시킨 기업의 견적서는 가급적 깎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고를 감소시켰죠.
근데 제가 조금 깎았나요? 안 깎았어요. 그냥 거의 우수리만 뺀 거니까. 재고를 증가시킨 기업의 견적서는 가급적 내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프레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재고까지 고려하여 계약하는 거래가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제 의견을 여기다가 계속 똑같은 거를 써놓고 있고요. 스루프상으로도 그 똑같이 390%를 해봤으면 거의 똑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매출 재료비의 소수점만 뺀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이, 많이 올린 거로 했네요. 많이 제가 올린 거로 했고, 34%. 그리고 이제 450%를 한 7조 하려고 그러면은 한 450% 정도 그 재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또 현재 수주 잔고 계약 밀려 있는 거를 더 빨리빨리 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약이 7조 원에 한다 이거는 그러면 496억 원뿐이 안 남아요. 그 원가 회계하고 너무 차이가 있죠. 그 재고 회전율을 좀 빨리 작업해서 추가 인식 매출을 시키자. 그러면은 한 6,7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뛰어버립니다. 이만큼 이게 회전율 상승한다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죠. 13.6%좀 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획할 때는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좀 낮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원가 회계 기준은 좀 높게 나오는데 이게 그동안에 그 어떤 그 나타나는 트렌드 현상들이 보면은 재고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이, 감소하는데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온다. 어, 요거는 저기 그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요거는 계약 자산이 해당하는데 반대로 나와요. 그 계약 자산이 감소했죠. 그럼 매출 재료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돼 있는데, 판매가는 원가보다 낮게 나오게 돼 있다. 요게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이게 어느 것이 이제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자산의 증감 결과는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계약 자산을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매출로 이미 회계 처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계약 자산과 재고 자산과 계약 자산이 복합되면 원인 결과를 그래서 복잡하게 만든다. 음, 계약 자산을 운영하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제가 이제 통계 수준 예측을 하면서 어느 것이 타당하겠는지 이런 원인 결과 자꾸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어,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 현금 재무지표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338억 원으로서 1.6% 전년도보다 0.1% 수익률이 좋아졌고요. 요거는 영업으로만 한 게 아니고 영업 전체 사업 활동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EMS도 전체 사업 활동을 통해서 6,71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고 최종적으로 7,737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캐펙스에도 783억 원의 투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캐시 프로로 채권자한테 7천억 원대를 빌려서 레버리지율이 크게 증가했죠. 그리고 주주 배당은 꿈에 꿀 수는 없고, 작년에 245억 원의 돈이 더 들어온 게 있는데, 전환사채 전환으로, 245억 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주주 현금 흐름에 반영은 안 되지만은, 주식 선택권 기타 자본 대체라는 작업들이 있고, 결성금 했던 거를 자본 잉여금하고 대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분기에 무려 1조 1,500원의 그 결성금을 자본 잉여금에서 대체를 했어요.
너무 결손금 표시가 많으니까 음, 그, 이, 그렇게 그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한 게 나옵니다. 주가는 21,800원으로서 4,800원이 상승을 했고, PBR은 2.33으로 높게 기대치가 많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산이 30.39%,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6.78%, 외국인이 2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 1분기 실적을 분석하고 연말 매수까지 예측을 해봤습니다.